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2026학년도에 전공체육 교사가 될 수 있도록 안내할 피종희 강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반가워요. 오늘 합격 전략 설명회를 위해서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그 첫 번째 시작을 어떻게 해야 할까 꽤 많은 고민을 했는데 그냥 질문이 딱 하나 떠올랐어요. 왜 체육교사가 되고 싶으신가요? 나는 왜 체육교사를 하고 싶을까? 근데 이 질문을 하면 뭐 제가 많이 했겠지 않겠어요? 한 15년간, 16년간 노량진에서 강의를 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저는 가르치는 게 좋아서요. 이런 얘기가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저는 체육교사가 되고 싶다라는 말에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합격하려면. 첫째, 내가 이 체육교사가 되고자 하는 마음에 간절함이 있는가? 절실한가?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정말 절실하고 정말 간절했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아마 이제 대학을 갈 때부터 또는 어린 시절부터 나에게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던 고난의 시간이 있었을 것이고 그걸 극복했던 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때 뭐가 보여요? 나에게 막 그 어려움과 역경이 왔을 때 그 역경을 극복하고자 하는 그거 하나밖에 안 보였을까요? 그게 집중이고 그게 몰입이지 않을까요? 또 하나가 필요한 게 성취 경험이에요. 임용시험이 아니더라도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고 싶었어. 무엇인가를 하고 싶었어. 어딘가에가 도달하고 싶었어. 하지만 나는 아직 부족하고 한계를 뛰어넘지 못한 상황이에요. 그럼 그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매번 도전해야 했고 매번 실패를 경험해봤고 그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 단단해지는 나를 느꼈을 거고 어느 순간 그 한계를 넘어선 나를 직면하게 됐을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필요해요. 간절한가, 뭔가 이루어 봤는가. 그 느낌으로 제가 질문하는 5가지만 써볼게요. 지금 나눠드린 종이에요. 지금 나눠드린 종이는 여러분들이 아니 저 답안지요. 임용시험을 보실 때 실제로 쓰시게 될 답안지예요. A형, B형 답안지고요. 각각 2장씩 되어져 있어요. 그쵸? 자, 첫 번째 A형 같은 경우는 문항이 몇 번 문항까지 되어 있나요? 7번 문항까지 되어 있죠. 근데 작은 문항 4개, 그 다음에 큰 문항 3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각 장당 시험 배점이 20점이에요. 문항은 7문항, 8문항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는 20점의 배점씩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실제 문제는 각 장당 20문제씩 나오는 거예요. 그럼 총에서 몇 문제가 나와요? 대략 80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80문제를 여러분들이 맞춰서 몇 점을 맞아야 되는가?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관건이죠. 일단 그 전에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간절해야 하니까 제가 5가지 질문만 할게요. 첫 번째, 임용시험을 여러분들의 현 상황에서의 질문이에요. 여러분들의 꿈은 무엇입니까? 1번, 여러분들의 꿈은 무엇입니까? 인강으로 듣고 계신 선생님들께서도 써보세요. 첫 번째, 꿈은 무엇입니까? 거기엔 분명히 간절함이 담겨져 있겠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희망하는 것들이 있으신가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뭐 구체적으로 뭔가 어떤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고 내가 뭔가를 하고 싶고 이러한 것들이 있을까요? 있다면 써볼까요? 꿈은 막연할 수 있어요.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희망은 그 막연한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담겨져 있어야 돼요. 뭐 길게 쓰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나는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희망이 있어. 이런 희망들이 충족이 된다면 난 꿈을 이룰 수 있을 거야. 그런 내용들이 제가 첫 번째 질문을 했을 때 첫 번째 여러분들과 마주하고 첫 얘기가 간절하냐? 무엇인가를 이루어 봤느냐? 그때로 되돌아가 보는 거죠. 그때의 간절했던 마음으로. 그때 뭔가 이루어냈을 때 어떤 성공 경험으로. 그때 뭔가 어떤 한이에 찬 내 가슴 속에 느껴졌던 그런 것들. 자, 꿈과 희망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 내가 꿈을 꾸고 있는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이루기 위한 희망을 가졌고 그 희망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얼마만큼의 열정을 쏟아부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뭐 시간으로 양적으로 얘기해도 되고요. 질적으로 얘기해도 돼요. 난 하루에 몇 시간씩 공부하겠다. 나는 한 달에 어떻게 공부를 하겠다. 뭐 이런 것도 괜찮고요. 뭐 돈이 됐든 시간이 됐든 뭐 땀이 됐든 무엇이 됐든 무언가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표현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합격 전략인 겁니다. 그렇게 하면 합격할 수 있을 것이다. 또는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최소한 그 정도는 해야 된다. 라는 내용이죠. 자, 이게 내가 가진 한계입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지금 쓰신 게. 과연 그것이 여러분들 합격으로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인가? 아닌가? 그건 이 1년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린 거죠. 자,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선 조력자가 필요해요. 나 혼자서도 물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조력자의 도움이 있다면 누군가가 뒤에서 밀어주고 누군가가 앞에서 손을 내밀어 준다면 아주 힘든 시기에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어요. 제가 노량진의 강의를 시작할 때 저는 너무나 어려운 현실 속에서 시작했어요. 2010년 강의를 시작할 때 저는 이름도 없는 강사였어요. 이름도 없는 강사가 노량진 강단에 딱 서서 강의를 한다라고 했을 때 제 강의를 들으려고 했던 사람이 많진 않았겠죠. 왜? 인생을 건 싸움인데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내 인생의 1년을 맡길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때 제가 메인 강사가 아니라 보조 강사 같은 역할이었어요. 근데 그때 OT를 지금과 같은 OT를 하고 지금과 같은 OT는 아니고 이제 1월 달이었겠지만 OT를 하고 그 메인 강의를 제가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수, 목, 금 강의를 제가 하고 주말 강의를 메인 강사가 하는 거죠. 저에게 더 많은 시간이 부여된 거예요. 그 계획을 알았을 때 수강생들 한 100명의 수강생들이 있었는데 30여 명이 환불을 하고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인사를 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막 파이팅! 딱 했는데 그리고 이제 좀 이따 본강의 시작합니다 하고 강의 시작하려고 하는 그 찰나의 시간 그 시간에 우르르 30명이 나가버린 거예요. 그럼 어땠겠어요? 한두 명의 난자리도 크게 느껴지는데 30명이 나가버렸으니까 휑한 거죠. 너무 힘들잖아요. 그 소리를 연구실에서 다 듣고 있었던 거예요. 강의실 바로 옆에 있었으니까.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하나, 도망간다. 다른 하나, 강의실로 간다. 근데 정말 고민하고 힘들었던 순간이었는데 제 핸드폰 뒤에 제 조카가 이렇게 스티커 같은 거 붙이고 장난치잖아요. 그 전날 이제 가족 모임이 있어서 스티커를 하나 붙여놓은 거예요. 전 몰랐죠. 거기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가장 힘들다고 생각될 때 한 걸음만 더 이렇게 써 있었어요. 우리가 웨이트 트레이닝 할 때도 벤치프레스 할 때도 13개 14개 더 이상 못 들어. 그럼 우리 트레이너가 뭐라 그래요? 꼭 하나만 더 이렇게 하죠. 그때 어때요? 그때 느는 거예요. 그때 그게 저한테는 나의 한계점이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한 걸음 나아갔단 말이에요. 그 한 걸음이 지금의 저로 여기까지 오게 만들어줬어요. 자, 조력자가 필요해요. 자, 강사가 될 수도 있고 주변 동료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한계를 넘고자 할 때 어떠한 도움의 손길을 내밀겠습니까? 뭐 이런 것도 있겠죠. 여러분들 이렇게 만났지만 저한테 카톡 한 번 안 보낼 수도 있어요. 밴드로 질문 한 번도 안 할 수도 있고요. 전화 한 번 안 할 수도 있어요. 네.
전 노량진에서 강의하면서 진짜 뭐 수강생이 많았을 때도 저 뒤에 어떤 수강생이 앉아 있어요. 1년 내내 저 수강생하고 단 한마디도 안 나눠요. 그리고 가요. 저분은 왜 직강을 왔을까? 제가 먼저 다가서야 됐을 텐데. 그런 아쉬움도 있지만 좀 먼저 좀 다가와 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어요. 전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먼저 다가오셔야 되고요. 저는 또 먼저 다가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상호작용을 하시든 한번 필요한 상호작용이 있다면 한번 써보세요. 나는 강사 선생님에게 어떠한 조력을 요구할 것이다. 또는 내 동료들에게 어떠한 도움을 요청할 것이다. 또는 내 주변 사람들과 어떠한 상호작용을 할 것이다. 꿈이 있고 희망이 있고 열정이 있는데 그 열정을 극대화해서 주변 사람들과 시너지를 만들어낼 때 이런 부분은 꼭 필요하다. 아마 그게 여러분들의 한계를 뛰어넘게 만들어주는 촉매가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네 가지를 얘기했어요. 꿈, 희망, 열정, 상호작용. 그리고 결과겠죠.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또 뭔가 성취하는 어떤 성취감을 느끼면서 해왔을 때 얻게 될 결과물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걸 다 했어 진짜. 내가 지금 그 상황 속에 있고 그 상황 속에서 이걸 다 했어요. 그럼 과연 앞서 제일 첫 번째 질문에 썼던 그 꿈이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되시나요? 만약에 이루어질 것이다 생각하면 그대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약간 물음표가 생긴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더 많은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시작할게요. 저는 피종입니다. 2010년에 노량진에서 강의를 시작했고요. 지금 2024년, 내년에 2025년이니까요. 횟수로 16년째 노량진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합격생들이 있고요. 뭐 이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합격생들이 있고, 합격생들을 많이 배출했다라는 것 말고도 저는 자부하는 건 뭐냐면 저와 함께 공부한 선생님들이 학교 현장에서 굉장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학생들과 상호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합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사로서 어떤 그 큰 마음에 품었던 신념들이 아주 바르고 참된 모습으로 학교에서 교직생활을 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그것만으로도 저한테는 굉장히 큰 보람입니다. 자, 여러분 시험 문제 보셨나요? 자, 이게 여러분 우리 전공이 80점이죠? 교육학이 20점이에요. 우리 100점 만점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2023학년도에 전공 컷이 평균 컷이 84.7점이었어요. 이 얘기는 전공 점수가 몇 점 정도 나온다는 얘기예요. 한 교육학 한 15, 6점 나온다 생각하면 몇 점 정도죠? 70점 가까이. 그래서 전공에 대한 인플레이션이 엄청났던 시기였어요. 네. 그 전에 자료를 보여드리면 2021년엔 전공 죄송해요. 합격 문제가 있는데 아예 찍히지가 않는데요. 고장났네. 중요한 건 전공 점수가 2021년도에는 75.6점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합쳐서 전공 점수만 60점 정도? 이 정도 선이었겠죠? 근데 그 다음에 한 5점 정도 상승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한 4.1점 정도 상승했죠. 그러니까 전공이 60점인데 전공이 70점 가까이. 거의 아까 나눠드린 시험지에 한 장당 20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한 장에서 몇 점 이상, 2점에서 3점 이상 틀리면 시험 떨어지는 거예요. 너무나 힘든 시험이었죠. 근데 그 점수가
2024년, 그러니까 작년 시험이죠. 10점이 하락했어요. 근데 작년 시험보다 올해 시험은 좀 더 어렵게 느끼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2021년처럼 약 75점 정도의 합격선이 만들어졌는데 올해는 그보다 낮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전공이 한 50점대 중후반에서 60점대 초중반 사이면 충분히 이제 2차 시험에서 판가름이 날 만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요. 그래서 한 50점 정도 넘어서면, 근데 다음 시험은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보게 될 시험은 아마 올해보다 비슷하거나 보합이거나 좀 더 난이도가 조정되거나 하더라도 아주 쉬워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올해 정도 수준의 문제들을 풀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전략이 그거예요. 그럼 올해 같은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을 키워드리는 게 제가 해야 할 역할인 거죠. 저는 그렇게 방향을 잡은 거예요. 아주 기본적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임용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일단 가장 먼저 시급한 게 한국사를 따는 거죠. 이건 뭐 지금 다 하시고 계시죠? 아니면 하셨거나 1차 시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교육학과 전공 A형, B형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여러분 시험 문제에 나눠드린 것처럼 A형 문항, B형 문항 각각 각 장당 20점씩 점수 배점이 있고요. 각 A형, B형 문제를 보면 기입형 문항이 있어요. 기입형 문항은 괄호 넣기죠. 그러니까 순수한 단어 쓰는 거예요. 단어 쓰는 거. 서술형 문항도 서술이라고 얘기하지만 각각의 문제들이 단순히 단답을 요구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어떤 뭔가를 비교해라, 특징적인 차이를 드러내라 라고 얘기할 때만 서술형 문항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항들이 굉장히 많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통 단답형 문항이 한 60% 정도 차지해요. 60, 70%. 그러려면 뭐가 커야겠어요? 뭐가 어떤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겠어요? 네? 말해봐요. 암기 인출. 단어를, 어휘력이 뛰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전공 어휘가 많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전공 어휘를 늘려드리기 위한 것. 그 다음에 전공 어휘를 늘리는데 우리가 문장을 다 이렇게 외우는 건 힘들잖아요. 그래서 문장의 어떤 문맥과 맥락을 이해할 수 있으면서 핵심 키워드를 정리하는 그런 공부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거는 좀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뭐하지만 여러분들을 낮춰보겠다. 여러분들은 굉장히 높은 수준의 학력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저는 어린 아이처럼 볼 거예요. 네. 그러면서 성장시킬 거예요. 그렇게 해야겠더라고요. 왜? 나보다 어리잖아. 자, 농담이고요. 자, 그렇게 기입형 문항들과 서술형 문항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자, 한국사 검정 시험 일정은 아직 준비를 안 하신 선생님들은 요걸 참고하셔서 한국사 준비를 하시고요. 후반기로 넘어가면 힘들어요. 전반기 때 끝내시는 게 좋아요. 저희 아들이 있는데 지금 초등학교 6학년, 초등학교 3학년이거든요. 얘네들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마다 한국사 시험 봐요. 그래서 둘째는 아직 볼 때가 안 됐고 첫째는 시험 보는데 지금 얘는 지금 초급 정도 수준이에요. 기초 심화까지는 아직 못 가고. 근데 되게 잘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충분히 잘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전공 과목 구성인데요. 잘 아시죠? 스포츠 교육학, 내용학, 인문편과 내용학 자연편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저는 이걸 총 8개 영역으로 구분하는데요. 그래서 우리 교육과정하고 우리가 교육과정은 뭐죠? 과정이니까 어떠한 과정을 거치면 우리 나라가 키우고자 하는 인재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을 거치는데 그 과정을 거칠 때 어떻게 가르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가르치는 방법들이 바로 교수론이에요. 난 이렇게 가르치겠어. 난 직접 끌고 가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너희들에게 방향을 알려줄 테니까 스스로 한번 주도적으로 해봐 라고 하는 방법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얘기했지만 그 사이에는 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장 기본적인 교수론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방식, 사일, 모형으로 펼쳐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집에 있는 연장 도구들이에요. 나는 못을 박을 때 망치로 박을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나는 벤치로 박을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적절한 곳에 적절한 도구를 사용하면 되죠. 그럼 적절한 수업 환경에 적절한 교수법을 적용하면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런 내용을 가르치는 거예요. 입문편에는 심리학이에요. 우리가 이제 스포츠 심리학이나 운동제 운동학습은 광의의 심리학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건 과거고요. 협의의 심리학은 운동 심리학. 요게 이제 최근의 트렌드고 추세예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 운동을 하면 건강해져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운동을 하게 만들까요? 뭐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스포츠 심리학은 뭐 운동 우리 박상현 선수 기억나요? 펜싱에 뭐라 그랬죠? 임내 선수하고 막 싸우다가 지금 15대 14대 11 상황이고 뭐 거의 지는 게 확실한 상황이잖아요. 아무도 기대 안 했어요. 근데 뭐라 그랬어요? 정말 거짓말처럼 드라마처럼 그게 딱 영상에 딱 클로즈업돼 잡히죠.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근데 역전해서 이겨내잖아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심리학을 공부하는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심리학은 여러분들이 학생들을 성장시키고자 할 때.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을 지금 독려하고 있잖아요. 이런 이유, 이것들이 모두 다 심리학과 관련된 얘기들이죠. 여기 이제 운동재와 운동학습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운동 기능 배울 것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운동 기능을 배워서 내 걸로 만들 것인가? 이런 걸 공부하는 거고, 운동 제어는 내가 배운 운동 기능을 여기에 기억 속에 저장했는데, 몸 속에 저장했는데, 이걸 어떻게 컨트롤 할 것인가? 그냥 단순히 가볍고 쉽게 움직이는 것. 올해 시험 문제가 어퍼던스라는 게 나왔거든요. 네. 우리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뭔 소리야 라고 얘기하는데, 행동 동작의 가능성 막 이렇게 막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런 거죠. 계단이 있어요. 이렇게 계단이 여기 보세요. 요 계단. 자, 여기 계단을 올라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판단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올라갈 수 있다고 판단하지만 저는 몸이 뻣뻣하고 지금 옷도 지금 깎여가지고 못 올라갈 것 같아요. 난 못 올라갈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이거보다 더 높은 높이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올라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못하겠죠.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올라갈 거예요. 이게 어퍼던스예요. 환경이 주는 나의 행동 동작의 가능성의 여부. 이 환경은 내가 할 수 있어, 할 수 없어. 이런 걸 판단하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을 공부해요. 스포츠 사회학은 지금 사회하고 굉장히 많은 관련을 맺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포츠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지만 스포츠가 이 사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때로는 부정적인 영향을 만들어내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 스포츠가 가지고 있는 이 사회적인 어떤 특징들이 무엇이 있는가, 스포츠와 정치는 어떤 관련이 있고, 스포츠와 교육은 어떤 관련이 있고, 또 스포츠와 종교는 어떤 관련이 있으며 스포츠와 미디어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철학이죠. 철학은 뭐냐면 우리의 가치예요. 우리 삶의 가치, 삶의 방향이죠. 그럼 교육을 할 때 뭐가 필요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잖아요. 난 여러분들을 합격시키는 게 나 올해 목표다 라고 방향을 정했잖아요. 여러분들은 선생님이 되면 뭐가 목표인가요? 여러분들이 체육 선생님이 되고 싶어하는 그 모습, 그게 여러분들의 가치가 아닐까요? 아마 거기에 아이들을 체육을 즐겁게 하는, 아이들이 체육을, 스포츠 활동을 즐겁게 행복하게 하는 그런 아이들로 만들어주고 싶어? 뭐 이런 것들이 담겨 있을까요? 그게 철학이겠죠. 그 지금의 체육교육 철학은 어디로 가고 있느냐? 그럼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을 알고 있으면 또 뭐가 필요해요? 멀리 나가고 싶으면 과거도 되돌아봐야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체육사는 어떻게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변화되어 왔는가, 또 서양의 체육사는 어떻게 변화되어져 왔는가, 이런 것들을 따지는 거죠. 올해 올림픽이 있었잖아요. 어디에서 열렸죠? 파리에서 열렸죠. 프랑스 파리에서 열렸단 말이에요. 올림픽이 열린 해라 올림픽 이슈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올림픽 문제가 꽤 출제되었단 말이에요. 이슈가 되는 내용들이 나올 수 있지만 그렇다고 그게 100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관심 갖고 지켜봐야 되는 내용들인 거죠.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자연편이에요. 올해는 1월에 운동생리학을 할 건데 제가 제 자료들을 다시 싹 정리하고 있어요. 다시 정리하고 있는데 제가 TMI더라고요. 제가 봤더니 저는 이거를 굉장히 간소하고 간편하게 해주고 싶은데 저는 여러분들을 잘 가르치고 싶은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를 주면 자, 오늘 이거 외워, 이거 공부해 라고 얘기하면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요. 근데 거기에다가 이렇게 써놓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를 한작 하려면 이거 내용도 알아야 되고 이거 내용도 알아야 되고 이거 내용도 알아야 돼. 근데 처음 주는데 여기다가 막 이것저것 다 쓰라고 얘기하면 너무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사랑하는 마음에 그랬던 건데 이게 너무 정보를 너무 많이 넘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줄여야겠다. 줄이되 상호작용을 늘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냥 안 준다는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줘야 되는 거죠. 그런 어떤 정리를 지금 새롭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운동 생리학에서 저는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운동 생리학은 사랑이에요. 사랑해 보셨어요? 전 지금 사랑하고 있거든요. 제 아내를 사랑하고 제 아이들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사랑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 해봤구나. 더 알고 싶고 이해하고 싶고 막 더 보고 싶고 이렇잖아요. 내 몸을 사랑하면 내 몸이 어때요? 그 사랑에 반응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반응하면 더 잘 반응하고 싶어져요. 네. 물론 실현을 당할 수도 있겠죠. 그럼 어때요? 단단해져요. 그래서 운동 생리학은 나에게 어떤 자극을 주면 그 자극에 반응하게 만들어요. 자극이 오다가 자극이 안 와요. 그거 어떻게 해요? 왜 자극 안 줘? 왜 자극 안 줘? 이러잖아요. 내 몸이 그래요. 근데 실현을 받았어요. 그럼 내 몸이 어때요? 세져요. 다음에 어떤 사랑의 자극이 와요. 그거 어때요? 너도 금방 떠나버릴걸? 둔감해져요. 네, 우리 몸이 그래요. 아주 가장 기본적인 논리인데 그 논리에서 모든 게 다 시작돼요. 그 다음에 운동 역학이에요. 역학은 뭐예요? 역학이잖아요. 힘력자, 힘을 공부하는 학문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운동역학 공부할 때 남자 선생님도 물론이거든요. 여자 선생님도 물론 뭐가 중요하냐면 내가 힘을 썼는데 이 힘을 그냥 써봤어. 이 힘이 어떻게, 우리 쉽게 얘기합시다. 그냥 걸어요. 길을 걸어요. 이거 어떻게 걷게 되는 겁니까? 지면발력 때문에 공부를 하셨군요. 자, 근데 우주 공간에서 걸으라고 합시다. 걸어질까요? 안 걸어질까요? 걷는 자세가 만들어질까요? 이런 자세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이 상상이 안 가죠. 우주에서 이런 자세를 했는데 자세는 취할 수 있겠죠? 그 내 몸이 어떻게 될까요? 돌겠죠. 내 몸이 돌겠죠. 이거는 각운동량에 대한 개념과 자전적 각운동량과 공전적 각운동량의 개념을 알 때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아는 것과 내 몸이 실제로 써서 어떠한 변화가 나타날지를 우리가 상상할 수 있다면 쉬워져요. 근데 그거를 상상만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공식으로 풀어서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물어보면 이게 머릿속에 상상도 안 되는데 공식으로 풀려고 그러면 더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좀 담금질이 좀 필요하고요. 여러분들 TV 같은 거 보실 때 그런 스포츠 장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자주 봐두시면 좋아요. 왜? 그런 모든 것들을 역학적으로 분석할 거니까. 어떻게 하면 운동을 잘 쓸 것이냐, 운동을 잘 할 것이냐, 어떻게 하면 힘을 효과적으로 쓸 것이냐,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거니까. 근데 최근 시험 문제의 대부분 한 8할은 다 계산 문제예요. 그래서 계산 공부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초 수학 특강 이런 것들 해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계산도 이제 할 수 있게 해드릴 건데, 지금 뭐 거의 대부분 이제 잘 하세요. 근데 선수 출신 같은 선출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이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했던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또 나름 특강을 만들어서 해드릴 거니까 차분하게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체육 측정 평가예요. 운동을 했어요. 운동을 했으면 내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얼마나 변화가 되었는지 이런 거 따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연구를 했으면 이 연구가 타당한지, 연구가 신뢰롭게 이루어졌는지, 또는 이런 것들을 일반 집단에 적용해서 또는 모집단에 적용해서 어떤 효과가 나타날 것인지, 뭐 이런 거 다 연구해 봐야 되겠죠. 여러분 논문을 써보셨고 쓰실 거고 하니까 이런 내용들, 통계적인 부분들이나 어떤 연구 설계 같은 부분들은 근데 또 시험은 또 달라요. 네. 이런 것들을 공부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더 체계적으로, 우리 오타니 선수 혹시 아십니까? 네. LA 다저스의 오타니 선수가 고등학교 시절에 이 만다라트를 썼거든요. 만다라트에 우리는 합격이라는 것을 가장 중앙에 놓고서 8개의 영역들을 학습하기 위한 또는 내 걸로 만들기 위한 체계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여기 생리학 먼저 보면 운동 생리학 같은 경우는 크게 8개로 나눠본다면 에너지계, 신경계, 내분비계, 순환계, 호흡계, 환경, 근육계, 뭐 측정 뭐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어요. 가장 어려운 영역이 에너지계예요. 왜 어려울까요? 우리 몸속에 ATP가 있는지 보여요? 글리코겐이 저장되어 있다는데 이게 어떻게 보여요? 아주 분자 정도의, 아주 원자 정도의 아주 작은 미세한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을 실제로 느껴보고 체험해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학문적으로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워요. 하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차분하게만 하신다면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눠 놓고 한 영역씩 내 걸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네. 자, 문제가 이렇게 기입형, 서술형으로 나온다 그랬는데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기입형은 단답형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랬죠. 그리고 서술형은 어떤 특징적인 비교나 추리나 뭐 어떤 인과관계나 어떤 관계적인 부분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해 시험 문제를 보면 이게 이제 올해 시험 문제인데요. 네, A형 4번 문제였어요. 뭘 물어보는 거였냐면 선택 반응 시간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선택 반응 시간이 뭘까요? 우리 그냥 공부를 아주 안 했다 라고 생각한다면 선택해서 반응하는데 걸리는 시간이구나 라는 거예요. 그럼 선택하는데 걸리는 시간이니까 선택이라는 건 뭐가 있다는 거예요? 자극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죠. 여러 가지 자극들 중에 어떤 자극을 선택할까요? 가장 효율적인 것 또는 가장 필요한 거, 내가 꼭 해야 되는 거, 의미가 있는 거. 의미가 없는 자극들은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의미가 있는 것만 선택해서 내가 수행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다 라고 생각하면 쉽죠. 근데 그렇게 하면 너무 쉽잖아요. 그래서 모든 자극에 반응해야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필요한 자극을 찾아내고 그 찾아내서 그 자극에 반응하도록 만들어내면 이거는 한번 체험해 볼게요. 잠깐만. 피종이라고 피종이라고 합시다. 피종이. 피는 오른손이에요. 여기 피 하면 오른손으로 치는 거예요. 바닥을. 종 하면 왼손으로 바닥을 치는 거예요. 희 하면 양손으로 바닥을 치는 거예요. 자, 세 가지 자극이죠. 자, 한번 해봅시다. 피. 대신 빠르게 반응하셔야 돼요. 피. 종. 희. 좋아요. 자, 이건 각각의 자극이 각각의 반응을 한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선택하게 만들 거예요. 희. 피. 희. 종. 희. 피. 종. 피. 예, 이러죠? 힘들어지죠? 예. 이게 선택 반응이에요. 하나만 더. 변별이라는 게 있어요. 이 세 가지 자극 중에 하나의 자극에만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에 반응할 거냐면 피에만 반응할 거예요. 피. 종하고 희는 반응하지 않아도 돼요. 그죠? 그러니까 종하고 희는 치면 안 돼요. 피만 나오면 오른손으로 치는 거예요. 준비하세요. 피. 희. 종. 피. 희. 피. 희. 종. 그렇죠? 그럼 이게 잘못된 반응이잖아요. 근데 잘못된 반응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시간이 어떻게 걸렸을까요? 빨리 반응하지 않아도 됐다라면 정확한 반응을 했겠죠. 근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이걸 물어본 거예요. 지금 말은 되게 길죠? 근데 여러가 자극 반응 대한수의 로그 함수적 관계도 말은 되게 어렵게 써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극의 대한수가 많을 때 이 시간이 증가합니다. 이거 물어본 거거든요. 이 한 줄의 끝이에요. 그죠? 그럼 선택 반응 시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이 단어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시험 보면 쉽지 않죠. 여기 어퍼던스라는 것도 있어요. 어퍼던스. 여기 보면 행위자의 행동 능력과 환경 물리적 속성에 의해 결정된다.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들은 요 위에 저를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저의 어떤 신체적 능력으로. 근데 저는 저의 신체적 능력으로 올라갈 수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중요해요? 내가 중요해요? 내 생각이 중요한 거죠. 나는 올라갈 수 없다. 낮은 환경적 특징이지만 나는 올라갈 수 없다. 어린 아기가 아주 낮은 계단을 못 올라가는 것처럼, 아주 낮은 계단을 못 내려가는 것처럼 똑같은 겁니다. 단어 하나 물어보는 거였어요. 체육사 문제인데요. 네. 올림픽 재전 경기, 올림피아제, PT아제, 이스티미아제, 네메아제 있거든요. 이 네 가지 중에 하나 쓰라는 거였어요. 너무 쉽죠? 하지만 시밀러 가면 너무 기억이 안 나는 문제들이에요. 네. 이거 단어 물어보는 거죠. 우리 무해도보 통지의 마상제, 말 위에서 제주 부린다의 마상제예요. 네. 이런 거 쓰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게 이제 서술형 문항이죠. 서술형 문항. 우리 체육 교수 스타일이라는 게 있는데 스타일, 우리 강남 스타일 얘기하는 것처럼 강남 스타일 있고요. 저는 부천 중동 스타일이거든요. 그럼 중동 스타일 다르고 노량진 스타일 다르고 다 다르겠죠. 서초 스타일 다르고 저 제주 스타일 다 다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르치는 방법도 다 스타일이 다 달라요. 근데 11가지 스타일이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전에는 그냥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입니다. 어떤 스타일입니다. 뭐 이런 정도 물어봤어요. 그 내용을 이렇게 잔뜩 써놓고서 이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이에요?
이름을 물어보는 문제였는데, 이 문제가 나왔다는 건 스타일이 상당히 디테일하게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저는 수업 시간에 이걸 상당히 항상 강조했지만, 예, 요 정도까지는 설마 물음표였는데 올해 낸 걸 보면 스타일을 깊이 들어가서 물어본다는 거죠. 그래서 행동기대라는 단어가 우리는 모르잖아요. 행동기대. 뭘까요? 자, 쉽게 얘기합시다. 행동은 그냥 행위예요. 맞아, 잘했어요. 기대는 뭐예요? 기대. 바라는 거예요. 바라는 거예요. 그럼 교사가 그 어떤 행동을 하길 바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런 거죠. 아이가 선생님 따라하는 것만 해봤던 아이예요. 근데 이 아이가 뭔가 스스로 뭔가 찾아내고 뭔가 알아내는 걸 키워주고 싶어요. 그게 필요한 행동이에요. 아, 너가 스스로 뭔가를 알아내야 되는 것을 배워야 돼. 아빠는, 엄마는, 선생님은 그걸 기대해.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학생한테, 야, 여러분들은 오늘 체육 수업을 통해서 선생님이 질문하는 걸 따라오다 보면 뭔가를 찾아내고 알아내는 걸 배우게 될 거야. 이렇게 기대해요. 예, 이게 행동 기대를 진술한 거예요. 그럼 아이들은 뭘 하겠어요? 선생님이 그렇게 기대하면, 아, 오늘 선생님 질문 듣다 보면 뭔가를 내가 알게 되는구나. 뭔가를 발견하게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뭔가를 발견해서 되게 희열을 느끼는 걸 느끼게 해주고 싶은 건데, 아이한테 미리 먼저 너 이거 발견하면 발견하게 될 거야를 미리 깔아놔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발견 못하면 어떻게 하지? 막 이런 순간부터 이런 생각들부터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뭔가를 발견하게 만들 때에는 행동 기대를 진술하지 않아요. 기대를 진술하지 않아요. 그래서 스스로가 찾아내도록. 네.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발견해 본 애들한테는 단서를 줘요. 이렇게도 주고 저렇게도 주고 이 단서들로 가지고 한번 또 찾아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게 올해 시험 문제예요. 유도 발견형과 수련 발견형의 행동 기대 진술의 차이. 유도는 행동 기대를 진술하지 않지만 수련 발견형은 행동 기대를 진술한다. 지금은 이제 막연하지만 행동 기대라는 단어만 떠올리면 어려운 얘기가 하나도 아니에요. 생리학 문제예요. 뭐 생리학 문제는 아주 그냥 좀 기본적인 수준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내용들을 알기 위해서는 인체의 시스템, 인체의 어떤 변화와 어떤 특징적인 부분들을 알고 있어야 되니까요. 근데 알고 나면 크게 어렵지 않은 부분들이에요. 이 정도는 그냥 넘길게요. 다음에 우리가 수업 때 다뤄보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지금도 보신 것처럼 답이 쓰는 게 길었나요? 뭐 답이 되게 길게 써져 있나요? 여기? 답이 되게 짧게 써져 있죠? 네. 근데 여러분 답지 쓰는 거 보면 엄청 길어요. 서술을 해요. 채점자에게 저 좀 잘 봐주세요 라고 얘기하지만 채점자는 키워드 채점이에요. 요게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요걸 가지고 얘기하죠. 대학에서 답 쓰면 어때요? 논술로 쓰면. 제가 저 대학원 졸업시험 볼 때 2시간의 시간을 주더라고요. 2시간의 시간을 주는데 이 종이를 몇 장을 줬더라? 일단 답이 문제가 5문제였고 5문제를 이 각 장이 5장이니까 5장의 앞뒤를 꽉 채워서 썼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답을 쓰고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는 거예요. 이 나이에 이제 시험을 봤지만 그럼 이제 그게 거기서 키워드 채점을 하겠습니까? 뭔가 서술을 보겠죠. 이 사람이 어떻게 얘기를 이끌어내고 있는가. 근데 여기선 그런 게 없어요. 그쵸?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첫 번째는 1월달부터 6월달까지는 각 영역별 개념 정리를 할 겁니다. 뭐 이건 작년하고 똑같아요. 두 번째는 7, 8월달에 영역별 문제풀이를 할 거고요. 모의고사 형태로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9, 10월달에 실전 모의고사를 치를 겁니다. 이것도 예전엔 5가지 스텝을 가져갔었는데 간소화했어요. 자, 그럼 그 안에서 내용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스텝 1은 일단은 1월달부터 시작해서 수요일과 금요일날 강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하루 격차를 두는 건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고 복습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복습하고 다음 강의하고 또 주말에 복습하고 이렇게 해서 1시부터 6시 반까지 강의를 계획하고 있고요. 7, 8월달 영역별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 추가적으로 스포츠 지도사도 같이 다룰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사 문제도 다룰 거고 지도사 문제를 따로 빼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특강 형태로 제공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역시
시험 시간은 10시부터 시작해서 1시간 20분 간격으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전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실제 시험 시간과 동일하게 구성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금요일날 강의를 구성하는데 마지막 4회 분량은 토요일날 할 겁니다. 실제 이제 시험 시간과 실제 시험 날짜에 맞춰, 요일에 맞추어서 적응력을 키울 거예요. 자, 여기 보면 기본 강의 구성되어져 있는데 1시부터 6시까지는 기본 강의가 보통 5차시로 이루어져요. 5차시로 이루어지고 마지막에 Q&A 할 건데요. 이 Q&A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강의 중에 이제 궁금했던 사항들 저한테 밴드로 물어보실 수도 있고 학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물어보실 수도 있고 강의 형태로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인강생들도 그렇게 질문을 하거든요. 그래서 질문하신 것들을 종합해서 이제 Q&A 형태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또 이제 그 당시에 또 즉답으로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금요일 같은 경우도 똑같이 이루어지는데 금요일날 강의가 끝나고 나면 불금이잖아요. 예, 불타오르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잠재워주기 위해서 코칭을 합니다. 상담을 한다는 얘기죠. 개별 코칭을 해서 여러분들을 페이스 조절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합격의 자신감을 키워드릴 수 있도록 제가 코칭을 해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목요일날은 이제 관리반이 운영이 되는데 만약에 지금 현재 강의실 같은 경우가 302호 강의실이 목요일날 작년에는 통으로 이 강의실을 협조를 받았거든요. 근데 올해는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최대한 학원에 어떤 요구를 해서 이 목요일날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좀 피조의 강사의 관리를 받으면서 공부를 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이 좋겠지만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수요일날 오전 시간과 금요일날 오전 시간에 강의실을 비워둘 거예요. 그리고 저녁 시간에도 비워둘 거고. 그래서 여기서 관리반에서 운영되어지는 내용들을 분산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목요일날 하루에 다 할 수도 있고요. 관리반에서 하는 것들은 일단 첫 번째가 핵심 단어 암기예요. 두 번째가 이제 블라인드 러닝이라고 해서 이제 문장 속에 괄호 안에 단어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부터 볼게요. 이렇게 시간이 운영될 거예요. 관리반 먼저 얘기하면. 그래서 9시에 시작이 되고요. 9시에는 전에 공부했던 내용들을 한번 다시 평가하는 시간을 갖고 2시간 정도 자율학습 시간을 갖고요. 첫 번째 11시 30분에서 12시까지 A형 핵심 키워드 암기를 해요. A형 키워드는 이런 식이에요. 뭐 이거는 지금 예시안이기 때문에 확정적인 건 아니에요. 이게 또 다른 편집이 필요하고요. 여기 보면 당원이 뭐냐, 무기인산이 뭐냐, 무산소성은 뭐고, 미토콘드리아는 뭐고, 베타산화는 뭐냐. 이거는 그냥 어떤 내용에 대한 것 몰라도 상관없어요. 이 내용들을 보고 이런 단어들을 떠올리고 써보는 거예요. 그럼 계속 써보다 보면 이런 단어가 베타산화가 도대체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당원은 뭐예요?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어휘를 키워주는 시간이에요. 뭐 이런 걸 암기를 다 했다 하면 자기 공부를 하면 되는 거고요. 암기가 덜 됐다라고 얘기하면 재시험 봐야 되는 거예요. 네, 여기서 시험 봐서 떨어지잖아요. 그럼 뭐 30문항인데 5문항 이상 틀렸다라고 하면 점심시간에 점심 먹고 또 시험 봐야 되는 거예요. 네, 빡시게 가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B형 핵심 키워드예요. 만약에 이게 이제 수요일 금요일로 분산이 되면 수요일 날 앞에 거하고 금요일 날 뒤에 거 하겠죠. B형 키워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만들어져요. 네, 블라인드 러닝으로 해서 문장이 있죠. 뭐뭐란 생리학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다. 생체의 생존과 건강은 바로 이것을 유지하고 부활하는 데 있다. 그래서 온도가 높아지면 낮춰주고 온도가 낮아지면 온도를 높여주고 그래서 36.5도의 온도를 유지시킨다. 그렇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항상성이에요. 근데 우리가 항상성이라는 것과 항상 헷갈리는 게 우리가 운동을 하고 나면 내가 요구하는 것은 안정상태보다는 더 큰 걸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정상태보다 더 큰 걸 요구하는 상황인데 또 거기서 안정을 취하고 있어요. 이걸 세컨드 윈드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항정상태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안정상태와 다른 수요와 공급이 일치된 상태, 이걸 항정상태라고 얘기해요.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걸 문맥 속에서 계속 할 거예요. 또 틀리면 또 제시죠. 예.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리반 운영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어휘력 또 문장에 대한 어떤 해석과 이해 능력을 키워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하는 게 뭐냐면 멘탈 코칭이에요. DHPIS라고 해서 여러분들 첫 시간에 지금 오늘 처음 저하고 했던 그 5가지 질문이거든요. 이건 제가 만든 코칭 기법이고요. 지금 이걸로 지금 논문을 쓰고 있어요. 논문 써서 이 코칭 기법의 타당도를 인정받기 위한 논문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에게
적용하고 여러분들 성장시키는 코칭 기법을 쓸 거예요. 그래서 요거예요. 지금은 올 한 해를 보고, 그러니까 2025년 내년을 보고 2026학년도 체육교사가 되기 위한 꿈을 가졌지만 매주마다 할 거예요. 그럼 이 주에 나의 꿈 뭐고, 이 주에 나의 희망 뭐고, 이 주에 쏟아볼 나의 열정은 무엇이며, 이 주에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조력자는 누구고, 그걸 통해서 난 이 주에 어떤 결과를 얻어낼 것이다 라는 결과물이 매주 써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자기 자신을 반성하고 또는 자신감을 얻고 매주 달려가는 거죠. 거기에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 백지 인출이에요. 오늘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목요일날 이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또는 이제 이거는 일반 교육학에 적용하셔도 돼요. 오늘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저녁에 자기 전에 한 10시에 잔다, 11시에 잔다 하면 자기 전에 백지 꺼내놓고 내가 오늘 공부한 거 떠올려 보는 거예요. 얼마만큼 쓸 수 있는가? 쓰는 것과 쓰지 못하는 차이가 뭘까요? 인출이 되면 쓸 수 있는데, 인출을 할 때는 단서가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 단서를 떠올릴 수 있는가? 그죠? 그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 단편적인 암기를 하게 되면 구조가 생각이 안 나죠. 단어만 쓰는 거니까. 물론 그래도 그것도 괜찮아요. 하지만 어떤 논리적인 전개와 구조를 알게 되면 더 많은 의미 있는 글들을 쓸 수 있죠. 의미 있는 단어들을 쓸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연습해 보는 거예요. 처음엔 한 단어도 못 써요. 네. 근데 시험에 임박해지면 어때요? 한 장을 쓰겠죠. 한 장도 모자랄 거예요. 그때 효율을 따져서 필요한 단어만 쓸게 될 거예요. 그렇게 성장시켜 나갈 겁니다. 여러분들을. 자, 다시 되돌아가서 스텝 1은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이제 1월달부터 6월달까지잖아요. 일단 여러분들 공부 방향을 잡아야 돼요. 이미 이제 선 경험이 있어서 어느 정도 내용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다면 큰 문제가 안 되지만, 우리가 속도도 물론 중요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방향이 바뀌면 안 돼요. 내가 꿈꾸고 있는 그 방향. 예. 방향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조금 늦어지더라도 결국 이뤄낼 거예요. 어제 저 조카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경찰 시험 보는데, 아빠가 제 사촌 형이 경찰이에요. 근데 아들이 대학 졸업하고 다른 꿈을 갖고 있다가 아버지와 같은 경찰의 꿈을 꾸고 공부를 여러 해 했어요. 사수를 하고 정말 어제 합격 문자를 저한테 보냈어요. 삼촌, 저 합격했어요. 네. 막 울더라고요. 삼촌 고마워요. 네. 여기 해커스 임용 해커스 경찰 학원 다니면서 합격했어요. 네. 시간보다 방향이 중요해요. 내가 합격할 수 있다라는. 여러분들 1월달부터 어떠한 것이 올까요? 내가 대학원까지 공부했는데 내가 이거 모르고 있어. 막 어때요? 자괴감도 들고 막 힘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대학원까지 와서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 우리가 시험을 위해 또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시험을 위해선 이것들을 준비해야 되는데 아직 난 그 부분에 대해선 트레이닝이 안 됐었으니, 트레이닝을 하기 위해선 뭐가 필요해요? 부대낌이 필요한 거죠. 네, 버거움이 있는 거예요. 이걸 이겨내면 되는 거죠. 그런 합격 마인드를 만들어 줄 거고요. 그래서 계속 쓰고 읽고 쓰고 또 읽고 적용하고 이렇게 해 나갈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핵심 개념들이 이제 머릿속에 저장이 되면 이제 알고 있는 것과 할 수 있는 것도 다르잖아요. 알고 있어. 책 보고 글 읽으면 다 알아. 근데 쓰라고 하면 한 줄도 못 써. 이건 뭐예요? 모르는 거예요. 내가 쓸 수 없고 내가 설명할 수 없는 건 모르는 거예요. 실제 임용시험장에 가서 내가 쓸 수 없으면 난 능력이 없는 사람인 거죠. 우린 평가받기 위한 사람들이에요. 평가를 받을 때는 내가 충분하게 풀어낼 수 있는 걸 평가받아야 돼요.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매 수업마다 한 차시가 끝나면 한 차시에 관련됐던 기출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이건 뭐 상세한 분석일 수도 있겠지만 금방 공부했던 것을 다시 해상하는 느낌으로 한두 문제씩 풀어볼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Q&A 할 거고요. 시간 타임테이블은 이렇게 구성을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초적인 내용부터 심화 내용, 그 다음에 기출 분석까지 한 강의에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수 있도록 강의를 진행할 거고요. 그 다음에 7, 8월 같은 경우는 기출문제를 변형해서 문제를 내드릴 거예요. 근데 기출문제 변형된 문제들도 있지만 우리가 단원에서 다뤘던 내용들도 중요한 내용들이 있겠죠. 그런 내용들하고 스포츠 지도사의 문제들이 좀 참신하고 최신 경향들의 문제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올해 시험 문제 같은 경우도 우리가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내용들을 한 단계 뛰어넘은 어떤 최신 경외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간과하면 또 우리가 시험에서 합격하기는 어려워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함께 다뤄 드릴 거고요. 7, 8월 달에는 여러분들의 민낯이 드러나는 시기예요. 가장 창피하고 쪽팔리는 시기죠. 왜? 선생님이 다 채점하고 선생님이 볼 거니까. 그럼 이제 답안지 내기가 창피해져요. 하지만 민낯을 드러내야, 나의 부족함을 드러내야 누군가가 채워줄 수 있는 거고, 민낯을 드러내야 다음에 안 창피하려고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또 단단해질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흔들리는 마음을 계속해서 제가 코칭해 드릴 거예요. 91월 달엔 실전 모의고사를 할 건데요. 여기서는 모의고사나 문제풀이는 타당도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올해 시험 본 거고,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렇게 방향이 잘못된 사람은 아니라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이건 수업 시간에 뭐 늘상 많이 했던 거지만 문제는 출제 안 했어요. 제가 안 낸 건 안 낸 거니까. 두 번째 생략 문제 같은 경우는 뭐 이거는 어떤 강사들이나 다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이런 어떤 생략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알고 있다면 충분히 풀 수 있어요. 근데 효소와 관련된 얘기들을 이렇게 문제를 내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잘 점검했다면 또 잘 맞추셨을 것 같고요. 탄성계수 문제는 기출문제예요. 이거는 뭐 기출문제 계산 공식만 알고 있으면 푸는 문제였고요. 네 번째 문제 같은 아까 좀 전에 봤던 것처럼 이제 선택 반응 시간과 어퍼댄스 물어보는 문제인데 모의고사에 지문으로 그대로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지문으로 넣어놓고서 무슨 적중이야 뭐 이런 적중의 의미가 아니라 이런 것들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만들어 드렸다는 거고요. 출제의 방향이 틀리지 않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교육과정 문제인데요. 2022 개정교육과정이 적용되는 시기가 내년이에요. 그래서 그 개정교육과정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들을 굉장히 많이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다 모의고사 때나 또는 문제풀이 때 담아놓고 물어봤죠. 근데 그거보다 또 다른 디테일한 것들을 또 찾아내셔서 문제를 내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죠. 그 다음에 스타일 문제도 그렇고 또 넘어가면 여기 올림픽 이슈가 있었잖아요. 올림픽 이슈가 있었어요. 그래서 문제의 답이 세퍼치 부시전 2 4회 런던 올림픽이 열렸던 경기장 이름이 세퍼치 부시 스타디움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제 여기서 문제 지문으로 그대로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맞췄을 것이다, 맞출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5번 문항, 8번 문항, 8번 문항 같은 경우도 뭐 비슷하게 뭐 방향을 설정했지만 솔직히 좀 어려웠던 부분은 이 트리플 코드 같은 경우는 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되게 어려웠던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트리플 코드를 좀 잠깐 설명드리면 세 가지라는 거잖아요. 세 가지 코드를 맞춰라, 세 가지 코드를 통합해라,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뭐냐면 우리가 이런 거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임용시험장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임용시험장. 그 이미지가 있겠죠. 시험장에 막 사람들이 막 시험 보러 왔고 막 책 잔뜩 갖고 오고 막 정리된 자료만 갖고 오는 사람도 있고, 그죠? 그리고 거기서 나의 심리적인 신체적인 어떤 반응 상태 있겠죠. 막 굉장히 긴장해가지고 막 바들바들 떨고 있거나 땀이 막 흐르거나 막 심장이 박통박통 거리거나 이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두 번째. 세 번째는 거기에서 내가 어떠한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가. 나는 이 시험장이 너무 나를 불안스럽게 만들고 나를 너무 힘들게 하고 막 나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막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이 긴장을 즐겨. 이 긴장 속에서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이미지를 연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럼 전자의 사람과 후자의 사람 중 누가 거기서 어떤 자신감을 가지고 상황에 임할까요? 후자의 사람이겠죠. 그래서 어떤 이미지와 내 신체적인 심리적인 부분들과 그 이미지에 어떠한 의미를 부여했는가가 하나로 긍정적으로 통합되면 좋은 결과가 만들어질 수 있다가 바로 트리플 코드 모델이에요. 이런 게 시험 문제로 나왔던 거고요. 저는 이건 적중 못했어요. 그 다음에 셸던의
요 히스카터죠. 체형 분류. 이거는 기출 문제랑 거의 똑같은 거예요. 그 뭐 기출 문제를 분석하면 풀 수 있었던 거고요. 두 번째 이제 SEM 측정의 표준 오차 같은 경우도 기출로 나왔던 부분들입니다.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뭐 이거 다 보여드리기에는 좀 한계가 있고요. 역학 같은 경우도 다 말씀드리고 싶지만 PTR 같은 경우는 이제 두 번이나 문제를 출제를 했어요. 그다음에 저 자랑하고 싶은 건 이런 거 자랑하고 싶죠. 완벽하게 적정한 거니까 이제 계열적 구조, 그 스테이션 수업 같은 경우에 그래서 문제를 CD와 같은 이런 스테이션 수업의 계열성 측면에서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가 이걸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실제 문제하고 이제 비슷하게 물어본 거죠. 여기 같은 경우도 똑같이 물어봤고요. 마지막 하나만 더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여기네. B형 8번 문제. 여기 이제 아이젠크의 성격에 대한 얘기인데, 우리가 이제 성격 5요인 이론에서 이제 5가지 중에 3가지 아이젠크가 얘기했던 외향성과 정서적 불확실성 같은 경우가 운동 지속 실천에 어떠한 영향을 주냐, 뭐 이런 거 물어본 건데, 여기 실제 시험 문제가 이렇게 아이젠크 물어봤거든요. 똑같은 답을 똑같이 요구하는 문제를 출제했어요. 그래서 제가 출제하는 문제풀이나 모의고사가 실제 시험과 방향이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니 같이 함께 하셔도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91월 모의고사는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중요한 건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올해 이제 새롭게 적용했던 것이 그 스피엘버거의 성격 불안검사, 불안검사를 제가 문항을 샀어요. 구입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매 시험 보시기 전에 매번은 아니고 2회, 그러니까 2회차, 4회차, 6회차, 8회차 이렇게 해서 상태 불안 검사, 특성 불안 검사를 했어요. 그 특성 불안 검사는 내 성격 불안이에요. 성격적인 불안이고 상태 불안은 그 상황에서 느끼는 불안이죠. 나 원래 시험에 불안이 있어. 근데 시험을 봐. 그럼 어떨까요? 되게 불안하겠죠. 난 시험에 별로 불안이 없어. 근데 시험장에 오면 또 불안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불안이 내 시험 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은 아닐 거라는 거죠. 무조건 부정적인 건 아니겠지만 긴장하면 시야가 좁아지잖아요. 인지적으로도 굉장히 유연성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어떠한 예상치 못한 상황들을 빨리 대처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낮춰주기 위한, 그러니까 시각적 자료로 이제 그래프로 보여주고 낮추기 위한 코칭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과 매주마다 제가 만든 상담 기법을 통해서 코칭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건 지난해에 하셨던 수강생분과 상호작용했던 내용이에요. 일부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뭐 계속 바뀌겠죠. 매주마다 보내주시거든요. 매주마다 저한테 톡으로 보내주시고, 그럼 그 톡을 본 내용을 바탕으로 상담 시간을 갖고, 또 중요한 건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다라는 마음가짐이에요. 자, 여기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나의 자신의 가치는 누가 매기는 겁니까? 나 자신의 가치는 나 자신이 매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시험을 준비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나 자신의 가치는 이렇게 높다고 생각하지만 자꾸 움츠러들 수밖에 없어요. 그 움츠러든 마음을 다시 일으켜주기 위한 노력을 할 거예요. 그런 코칭을 할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가치를 높였을 때 스스로의 더 큰 능력들을 드러낼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보면 특성 불안과 상태 불안이 이렇게 낮아졌다가 시험 임박해지니까 다시 올라가는 듯한 느낌이 보이죠. 이런 것들하고 시험 점수예요. 55점, 64점 이렇게 점수가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어요. 모의고사 성적이고요. 이건 8개 영역으로 이제 방사표로 해서, 만약에 여기 연두색을 보여주면 체육 사철학이 이렇게 점수가 좀 낮게 나왔잖아요. 한 4점 정도 나왔단 말이에요. 10점 만점을 기준으로 4점 정도 나왔으면 내가 체육 사철학에 좀 더 보완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구나 라고 해서 계속 그런 것들 누적해서 이제 보완해 가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것들도
최대한 여러분들과 해드릴 거고요. 직강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대면하고 있으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인강생들 같은 경우는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강생들도 이러한 시간들을 마련해 드릴 수 있는 계획을 좀 정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자, 다 했어요. 네.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합격하기를. 저와 함께 하신다면 저는 학교 현장에서 더 멋진 선생님으로 학생들 앞에 서실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노량진의 강사를 시작할 때 돈을 벌기 위한 것도 분명히 있었겠죠. 근데 그거보다 학교 현장에 정말 멋진 선생님들이 학교로 갔으면 좋겠고, 내가 그 선생님이 되기 위한 준비를 하는 선생님들에게 뭔가 좋은 모델이 되고 뭔가 좋은 어떤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다면 그분들이 학교 현장에 가서 또 멋진 그리고 즐거운 체육 수업을 만들어 주실 거고, 그런 수업을 받은 학생들이 또 우리나라의 큰 어떤 역군이 되어 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아이가 중학교에 올라가면 너희 체육 선생님을 만날 것이고, 성이 특이하다 보니까 피시다 보니까 너 혹시 아버님이 피종이 선생님 아니니? 물어보면 우리 아이가 맞는데요?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서 우리 아이가 체육을 배우게 될, 우리 아이에게 체육을 가르치게 될 선생님이 정말 아이들을 사랑하고 체육을 사랑하고 어떤 본인만의 어떤 그 큰 신념을 가진 선생님이 가르쳤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현실이 된 거예요. 강사를 시작한 2010년에 결혼을 해서 2012년에 첫째 아이를 낳았고요. 그 첫째 아이가 이제 내년이면 중학교 가요. 여러분들의 선배 K대라고 하셨죠. 네, K대 선생님들, 제가 대학원 특강도 갔었고요. 예전에 제 제자분들 중에 되게 기억나는 한 선생님이 있어요. 여러분 선배예요. 여러분 대학원 선배. 그때는 그 대학원에서 한 10명 가까이 이제 왔어요. 모의고사 때. 근데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지만 그 중에 이제 가장 초수였던 아주 앳된 여선생님이 기억나요. 근데 초수였고요. 나머지 선생님들은 일단 N수생들이에요. 문제풀이 때 성적은 최하였어요. 네. 근데 모의고사 때 딱 1회 보는데 요 선생님들 선배들을 제끼고 딱 1등으로 올라선 거예요. 그 학교에 군에서만. 근데 이제 선배들이 궁금하잖아요. 너 어떻게 이렇게 점수 잘해서? 그냥 내가 해야 될 것, 알아야 될 것, 그냥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수준에서 꾸준하게 반복하고 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시험을 딱 봤는데, 물론 이제 여러 명이 합격했지만 그 중에서 그 초수였던 그 선생님, 문제풀이 꼴찌였던 그 선생님이 합격을 했다라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것들, 가장 기초적인 것들 무시하지 않고 가장 겸손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임했던 선생님들이 합격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선생님이 되기를 바래요. 선배들이 또 멋진 결과를 만들어냈으니까, 또 그래서가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도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으면 좋겠어요. 내년에는 꼭 합격하셔서, 내년에 합격하셔서 2026학년도에는 아주 모진 바람이 불어오는 운동장일지라도, 아주 뜨겁고 강렬한 햇빛이 내리쬐는 운동장일지라도, 아이들이 바글바글 거리는 체육관일지라도 그곳에서 아이들과 비비고 함께하면서 체육교사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간절히 바라고요. 간절히 하시면, 또 함께하면 이루어집니다. 오늘 합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셔도 좋아요. 이건 계속 찍어주세요. 아니, 찍어주셔야지 될 것 같은데. 네, 질문 있으시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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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기출문제를 분석했는데 기출문제 내용이 이해가 안 됐어요. 단과에서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면 꼭 어디서 평가를 받아서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이해가 안 될 때, 아까 우리
저 썼을 때 상호작용이잖아요. 이해가 안 됐어. 그때 어떻게 하고 싶어요? 그렇죠. 그게 선택이잖아요. 그걸 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왜 못했어요? 밴드도 있고 학원 홈페이지에도 Q&A란이 있어요. 그죠? 왜 얼굴이 빨개졌네 지금? 네, 왜냐면 쑥스러운 거야. 얼굴 한번 안 봐봤고 TV로 나오는데 연예인 같다라고 하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이게 막 되게 떨리고 막 뭐라 그럴까 좀 미안한 마음도 들고 막 오만 생각이 다 들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간절한데? 내가 이거 몰라서 지금 내 잠을 못 자겠는데 어떻게 그러면 질문해야 되잖아요. 솔직히 나 그것 때문에 번아웃 왔거든요. 그러니까 수강생이 되게 많았을 때 질문을 낮이고 밤이고 없어. 토요일 일요일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이제 아이 어리니까 뭐 놀이공원 이런 데려가잖아요. 놀이공원 데려가면 이제 질문하면 저는 강박이 있어요. 질문하면 답을 해야 돼. 근데 답을 할 때 이해할 수 있는 답변을 해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안 읽었을 때야 모르지만 읽었다면 빨리 답을 해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막 놀이기구를 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막 질문이 왔어. 읽었어.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이거 당장 빨리 끝낼 수 있는 것이 아니야.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예민해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와이프가 알죠. 왜? 질문 왔어? 잠깐 갔다 와. 그리고 화장실 보내는 것처럼. 그럼 저 구석탱이 앉아가지고 저 고민하다가 집 써요. 그리고 이제 와요. 그러니까 토요일도 못 쉬고 일요일도 못 쉬고 막 그런 거예요. 질문하지 말란 얘기 아니에요. 하지 말란 얘기야. 그런데 나는 힘든데 그게 또 저의 보람이에요. 질문하셔요. 톡으로 보내시든 뭐 밴드를 주로 이용할 건데 밴드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학원 홈페이지에 질문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Q&A에 이제 등재가 될 거예요. 네. 어디에? 어딨어? 여기에 딱 등재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건 공유합시다. 이제 개별적으로 답을 드리겠지만 또 같이 함께 나눠봅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때그때 해결해야죠. 그거지. 이제 시험을 통해서 내가 아직 이해가 안 됐는데 시험을 봐서 맞출이 만무하고 또 거기서 보완한다는 것도 좀 시간이 많이 딜레이 되잖아요. 그래서 바로바로 질문하시는 게 좋아요. 수업 끝나고 나면 정말 항상 열려 있어요. 질문하시면 돼요. 답이 됐을까요? 네. 또 질문 많이 하세요. 질문 인강으로 들으셨는데 네, 저 사람 괜찮거든요. 나쁘지 않아요. 네. 편하게 생각하세요. 대학 교수님들이 편하신가요? 안 편한가요? 저는 편해요. 저는 편해요. 그러니까 물어보시고 함께 하시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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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일단 학원 시스템과 관련된 부분인데, 그럼 이제 일주일에 이틀 강의인데 하루는 수업을 들을 수 있으나 하루는 아예 못 듣는 경우잖아요. 이런 경우면 학원에서는 일단 보강으로 3회에 걸친 쿠폰이 제공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요거는 시스템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학원에 좀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학원 자체적으로 아마 3회에 한해서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인강으로 들을 수 있는 보강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그러니까 6개월 강의인데 6개월 전체를 뭐 수요일은 듣는데 금요일은 못 들으니까 금요일은 이거 다 보강으로 해주세요. 이거는 아마 시스템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런 것들을. 네. 여러분들을 위한 거니까. 영리를 목적으로 하나 오로지 돈이 앞서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할 수 있게 해드려야 되는 거죠. 네. 그건 이제 강사의 재량으로 플러스 알파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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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저는 목요일날 하게 된 목요일날 관리반은 여러분 스스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하고, 어, 평가, 평가는 이제 뭐, 우리 도움을 주시는 우리 직원분들이 와서 이제 시험을 볼 거예요. 시험 때 오면. 그리고 가져가서 채점할 거고, 전 결과를 받아보겠죠. 이 선생님 열심히 하시는지. 그러면 이제 수요일날 강의 때 또는 금요일날 강의 때 이 결과물들을 가지고 또 여러분들하고 얘기할 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인강으로 드시는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걸 하기가 어렵잖아요. 이걸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밴드 같은 경우에 문제를 만들어서 답을 쓰고 채점하는 방식으로 아마 만들 수 있는 것 같은데, 인강들의 선생님들도 할 수 있도록 해볼게요. 이걸 나눠주면, 문제 나눠주고 답지를 주면 문제 안 풀고 답지를 보거든요. 그럼 머릿속에 안다지 인출은 안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알아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써봐야 돼요. 이거 방법을 한번 찾아볼게요. 네. 그래서 목요일 날은 여러분들끼리 하시고 저는 자료를 받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것 가지고 상호작용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하면 수요일 날 끝나고 나서 또는 금요일 날 끝나고 나서, 제가 시간은 뭐 아까 몇 시간 얘기했죠? 30, 뭐 1시간 얘기했나요? 뭐 이렇게 1시간 있잖아요. 30분 있잖아요. 그럼 6시 반에 제가 퇴근하겠습니까? 땅 쳤으니까 저 집에 가서 밥 먹어야 돼요! 막 이렇게 안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붙잡아 두시고 얘기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공부를 하셨던 선생님들 중에 수업이 끝나면 이런 선생님도 있어요. A4 용지에다가 진짜 그지 같은 글씨로 1번부터 쫙 써요. 질문거리를 한 글씨를 크게 쓰면 한 10대 개 써오잖아요. 많이 쓰면 한 20개 써오. 그걸 다 물어봐요. 처음 질문을 어떻게 하러 오냐면 딱 되게 낯설게, 선생님 혹시 급하신가요? 집에 빨리 가셔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뭐라고 해요? 아, 바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괜찮아요. 질문 있습니다. 이게 또 뭐죠? 다 물어봐. 근데 고마웠던 건 이해가 될 때까지 물어봐요. 본인 이해돼야 다음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난 오히려 저는 힘든데 그 부분을 위해서는 그게 맞는 거죠. 초수에 합격했어요. 두 분. 직강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두 분이 그렇게 했어. 딱 물어봐. 교수님 빨리 가셔야 하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아니 괜찮아. 물어봐. 그럼 이제 이따만 산더미까지 가죠. 한 분은 여기 가까운 여기 선생님이고 중대, 그 다음에 한 분은 저기 교원대 그랬어요. 여러분 선배들 중에도 그런 선생님이 있어요. 그 아주 여리여리했던 그 초수 선생님도 그랬어요. 여자 선생님들이 오늘 많이 오셔서 여자 선생님들이 되게 기억나는 선생님 한 분 계세요. 골프 전공하셨고 골프 프로까지 가셨다가 임용의 뜻을 밝혀서 바꾸신 분이에요. 1월 달에 딱 왔는데 딱 눈에 띄더라고요. 근데 얼굴도 예뻐요. 뭐 얼굴 가지고 얘기하는 건 좀 그렇습니다만 예뻐요. 그래서 그냥 예뻤죠. 근데 3주가 딱 지났는데 마스크를 쓰고 오시더라고요. 코로나도 아닌데. 한참 전이에요. 마스크를 왜 썼을까 했는데 이게 왜 뭐 어디 아파요? 물어봤더니 저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마스크를 딱. 입술이 다 터졌어요. 3주 만에. 왜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강의 듣고 복습하고 예습하라고 해서 예습했고 다시 강의 듣고 복습하고 3주 지나니까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재만 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냥 철저하게 예습 다 읽으라니까 다 읽었대요. 그리고 강의 잘 듣고 복습해서 이해가 최소한 5, 60%될 때까지 해라라고 했더니 또 그렇게 될 때까지 했대요. 그러니까 잠잘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3주. 3주가 되니까 4주가 되고 4주가 되니까 5주가 되고 5주가 되니까 6주가 되는 거예요. 무리가 4명이었는데 딱 그 선생님 1명 합격했어요. 나머지 3분 중에 한 분은 임용을 포기하셨고 2분은 그 다음에 합격하셨고. 그러니까 동료가 또 그렇게 하니까 같이 함께 했대죠. 그때 이미지가 되게 떠올라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할 것 같아. 그렇다면 바로 합격이에요. 올해 또 많이 뽑았잖아요. 올해는 저기 뭐 명퇴 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좀 우리한테는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교권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 교직의 회의를 느끼는 선생님들도 있어요. 하지만 또 거기서 또 새로운 꿈을 꾸는 사람들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년에도 기회는 올해처럼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아주 쉽다라고 생각하고 시험에 덤볐다가 뒤통수 맞는 것보다 아주 어렵다고 생각하고 덤벼들어서 나의 한계를 높이고 시험에 임하는 게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좋은 상황을 나에게 좋은 기회로 만드는 게 현명한 사람이 해야 될 일이니까. 또 있을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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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현강을 듣다가 교생 가야 되는데
인강으로 전환했다가 현금으로 올 수 있냐? 그거 안 해주면 그게 임용고시 강의를 하는 학원의 입장일까요? 그걸 안 해주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 되죠. 안 되면 되게 하겠습니다, 제가. 네. 그래서, 어, 이럴 수도 있어요. 제 강의를 듣고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이건 여러분들에게 주기 위한 거지, 주려고 노력하다 보니 그런 건데, 한 일주일, 이주일 차분하게, 꾸준하게 따라오시면 이제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만약에 어려우면 물어보시고, 함께 상호작용하고, 도우면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시면 돼요. 그리고 합격하시면 됩니다. 제가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끝! 수고하셨어요.